삼국지 하면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열의 아홉은 그 교활하고 무자비한 야심과 조조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죠. 특히 그의 상징 같은 대사 있잖아요.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진 않겠다. 아, 이 한마디가 그의 모든 걸 딱 정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미지는 사실 소설, 그러니까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애 속 모습이라는 거죠. 아, 소설 속의 모습? 네, 반면에 진수가 쓴 역사서, 정사삼국지를 보면요,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이 소설 속 간웅하고 역사 속 영웅,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소설이라는 겹겹의 포장을 한번 벗겨내고 조조라는 인물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걸 추적해보는 겁니다. 과연 희대의 악인이었을까? 네. 아니면 정말 혼란의 시대를 끝내려 했던 영웅이었을까? 자, 그럼 그 논쟁의 중심, 가장 유명한 일화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역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조조를 뭐랄까 절대 악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사건, 바로 여백사 사건입니다. 네. 소설 속에서 조조가 폭군 동탁 암살에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때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여백사의 집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네, 기억나요. 여백사는 조조를 엄청 극진히 대접하려고 마을로 술을 사러 나가고 조조는 그 집에서 잠시 쉬고 있었고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칼 가는 소리가 쓱 들려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단 묶어서 죽이는 게 어때? 하는 소리를 엿듣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죠. 나를 잡아서 관아에 넘기려는구나. 오해를 한 조조가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서 여백사의 가족 8명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하, 그런데 그들을 다 베고 나서야 마당에 묶여있는 돼지를 발견한 거죠. 사실 가족들은 조조에 대접하려고 돼지를 잡으려던 거였고요. 정말 끔찍한 오해에서 비롯된 비극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더 소름 돋죠. 맞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와서 도망치는데 술을 사서 돌아오던 여백사랑 정면으로 딱 마주칩니다. 네. 그리고 후환을 없애려고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던 그 여백사마저 칼로 베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같이 도망치던 진공이 경악하면서 막 비난하니까 조조가 내뱉는 한마디. 아, 그 대사. 네, 바로 처음에 언급하셨던 그 대사. 차라리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이 대사 하나로 조조는 그냥 완전 냉혈한이자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 하나가 그의 모든 걸 설명하는 그냥 상징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토록 유명한 이야기가 자료들을 보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게 바로 역사를 보는 재미죠. 이 여백사 사건은요, 여러 기록에 조금씩 다르게 등장해요. 아, 버전이 여러 개군요. 네, 어떤 기록에는 조조가 여백사집에 머물 때 그 아들들이 조조의 말이나 재물을 훔쳐 달아나려 하니까 그들을 죽인 일종의 정당방위처럼 묘사되기도 하고요. 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정사 삼국지 본문에는 아예 이 사건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는 이 버전은 거의 소설가의 창작에 가깝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왜 작가는 수많은 버전 중에 가장 잔인하고 조조를 가장 악랄하게 만드는 버전을 굳이 선택해서 썼을까요? 그냥 이야기를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소설 삼국지 연애는 주인공이 명확하잖아요. 바로 덕의 화신, 유비죠. 그렇죠. 유비. 강력한 주인공을 만들려면 그의 버금가는 강력한 절대 악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작가는 조조의 여러 모습 중에서 잔인함과 교활함이라는 측면을 극대화해서 유비랑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완벽한 안티테제를 창조해낸 거죠. 아하. 이 여백사 사건은 그 서막을 알리는 최고의 장치였던 셈이고요. 와, 한 인물의 이미지가 소설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소설의 필터를 싹 걷어내고 실제 역사 기록 속 조조는 대체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런 악인으로 그려진 사람이 영웅으로 불렸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놀랍게도 평가는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정사삼국지를 쓴 진수는 조조를 비상한 인물이며 시대를 초월한 영웅이라고 극찬했어요. 시대를 초월한 영웅. 네, 후대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 중 하나로 꼽히는 당태종 이세민조차 다른 군주들이랑 비교하면 내가 낫지만 조조랑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그의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했죠. 아니, 당태종이 그 정도까지 말했다고요? 도대체 어떤 면모가 그런 극찬을 이끌어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을 재건한 능력입니다. 특히 법 집행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 그 보리밭 이야기? 맞습니다. 조조가 군율로 보리밭을 밟는 자는 목을 벤다는 아주 엄격한 법을 세웠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말이 놀라서 보리밭을 밟아버린 거예요.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이 어긴 상황이네요. 보통 권력자라면 그냥 슬쩍 넘어갔을 텐데요. 부하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막 말렸죠. 하지만 조조는 내가 만든 법을 내가 어기면 대체 누가 따르겠는가라면서 칼을 들어 자기 목을 베려고 있습니다. 와, 신하들이 정말 기겁하면서 말리니까 결국 자신의 머리카락을 싹둑 베어서 그 죄를 대신했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지금이야 뭐 별일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는 게 엄청 큰 형벌이나 다름없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엄벌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법의 권위를 세운 거군요. 혼란기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무너진 사회의 기강을 최고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해서 바로 세운 거죠. 이런 실용적인 태도는 인재 등용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가 내세운 구현령이라는 정책은 한마디로 능력주의의 끝판왕이었어요. 구현령이라면 신분이나 도덕성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오직 재능만 보고 사람을 뽑았다는 그 정책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도둑질을 했든 주군을 배신했든 상관없다. 오직 나라를 다스릴 재능만 있다면 무조건 등용하겠다. 이게 구현령의 핵심입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근데 그 시대의 주류였던 유학자들, 그러니까 도덕이나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반발을 샀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어떻게 저런 부도덕한 자들을 관리로 쓰냐는 비판이 막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물론입니다.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죠.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정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한가하게 도덕군자만 찾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였죠. 아하,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하다는 극단적인 현실주의가 반영된 정책입니다. 덕분에 신분 때문에 억눌려 있던 수많은 인재들이 조조 밑으로 정말 구름처럼 모여들었고요. 법과 인사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은 역시 경제였겠군요. 정쟁통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행한 것이 바로 둔전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으로 주인을 잃고 황폐해진 땅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병사들한테 평시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전시에는 싸우게 한 제도죠. 아하, 이걸로 고질적인 군량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떠돌던 유랑민들을 정착시켜서 국가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파탄난 국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 행정가이자 개업가네요. 법, 인사, 경제 시스템을 모두 새로 구축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냉철한 시스템 설계자에게 좀 인간적인 면모도 있었을까요? 그럼요. 그의 관대함과 통찰력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관도대전 직후에 나옵니다. 관도대전이요? 네, 일생일대의 라이벌이었던 원소한테 대승리를 거둔 뒤에 부하들이 원소 진영에서 압수한 서류함을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조조의 부하들이 몰래 원소랑 내통하며 보냈던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그야말로 살생부네요. 누가 배신자인지 전부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모두가 그 편지를 보고 배신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랬죠. 그런데 조조는요, 그 편지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전부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보지도 않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원소의 힘이 그토록 강성했을 땐 나조차 내 목숨 하나 부지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는가. 와, 소름이 돋네요. 이건 단순히 관대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하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이해하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다시 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큰 그릇을 가진 리더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력입니다. 맞습니다. 처벌을 통해서 공포를 심는 대신에 용서를 통해서 충성심을 이끌어낸 거죠.
잠재적인 적들을 끌어안아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뭐랄까 심리전의 대가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난세의 영웅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런 영웅적인 면모만으로 조조를 평가할 수는 없겠죠. 물론이죠. 여백사 사건은 소설적 과장이었다고 쳐도 역사에 명백히 기록된 그의 끔찍한 악행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바로 서주 대학살 사건이죠. 네, 이 부분은 조조를 변호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조숭이 서주에서 살해당하자 그 복수를 명분으로 서주를 침공하거든요. 문제는 그 분노의 대상이 군인이 아니라 수십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서에는 닭이나 개조차 살아남지 못했고 시체가 강을 메워 물이 흐르지 않았다 하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끔찍한 학살이었습니다. 이건 소설적 과장이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그의 냉혹하고 잔인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은 조조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엄청난 오점이자 전략적 실패로 평가돼요. 실패요? 뇌를 내세우면서 그의 대척점에 설 수 있는 명분을 줬죠. 유능한 정치가였던 그가 이 순간만큼은 개인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죠.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분노가 공존하는 인물이네요. 그런 복잡성은 그가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동탁처럼 무식하게 황제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교활하고 세련된 방식을 사용했죠. 바로 그 지점이 조조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는 명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힘없는 어린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근거지인 허도로 데려옵니다.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네. 그리고 황제를 극진히 모시는 것처럼 행동하죠. 심지어 황제에게 쥔귀한 물품을 바치면서 이것은 본래 폐하의 것입니다. 신이 잠시 맡아두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서 황제를 감동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는 황제를 완벽한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실권을 자기가 다 장악했는데도 말이죠. 그렇죠. 황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역적 동탁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끝까지 황제를 곁에 두고 자신은 한나라의 충신인 척 연기하면서 황제의 이름으로 모든 정적을 제거해 나갔던 겁니다. 힘과 명분을 모두 손에 쥔 가장 영리한 방식의 권력 장악이었죠. 결국 종합해보면 조조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아주 입체적인 인물이네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 아망을 위해서는 대희나 인륜을 저버릴 수 있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아마 가장 정확한 평가는 이것일 겁니다. 조조는 선인이나 악인이 아니라 선과 악을 모두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던 극단적인 실용주의자였다는 것. 아,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선과 악을 도구로 사용했다. 네. 필요할 때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솔선수범이나 배신자들을 용서하는 관용을 보여주지만 또 필요할 때는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황제를 기만하는 냉혹함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소설 삼국지연에는 그의 여러 도구 중에서 잔인함과 교활함이라는 도구만 딱 떼어내서 보여줌으로써 유비라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완벽한 악역을 창조해낸 것이죠.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었던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료들을 따라가 보니 우리는 소설 속 절대 악인 조조에서 시작해서 역사가 기록한 유능한 개혁가이자 난세의 영웅 조조를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그 두 얼굴이 모두 그의 일부였으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은 바로 실용주의였다는 결론에 다다랐네요. 소설은 독자들에게 명확한 교훈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영웅과 악당의 구도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한 인물 안에 영웅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조조라는 인물이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의리의 상징 관우가, 일본에서는 용맹한 조자룡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략가 제갈량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명확하게 선한 영웅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열광하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 아닐까요? 왜 우리는 현실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완벽한 영웅 아니면 구제불능의 악당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 걸까요? 아마도 조조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유는 그가 바로 그런 흑백 논리의 경계에 서서
현실의 리더십이란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것인지를 불편하게 상기시켜주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남겨봅니다.